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아픈 상처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도 죽을 만큼 힘든데 두 개씩이나 상처를 안고 산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였는데요. 우선 저의 첫 번째 상처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안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 불이 나서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저는 엄마와 아빠의 품에서 겨우 화마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그건 그거대로 저에겐 지울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그리고 저를 돌봐줄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16살부터는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할머니 손에 컸는데요. 형제라도 있었으면 의지라도 했을 텐데 저는 외동이라 홀로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철도 빨리 들고 말수도 없어지면서 눈치만 빠삭한 그런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할머니는 혼자 오래 사셔서 그런지 성격이 별로 온화하진 않으셨지만 언제나 말보다 행동에서 할머니의 애정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분명 당신 혼자 지내시기도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았을 텐데도 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저를 끝까지 돌봐주신 고마운 분이셨죠. 저는 그런 할머니에게 늘 감사했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대학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성인이 되면 무조건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요. 그리하여 제가 20살이 되던 해 사촌 언니가 있는 서울로 무작정 가게 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터미널에서 제게 쥐어준 봉투엔 거금 1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그 돈을 주시며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요. 가서 밥 굶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서울은 사람도 조심해서 사귀어야 한대. 이건 비상금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어려울 때 쓰고 이젠 너도 어른이니까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살아. 알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저 이건 안 받을래요. 지랄한다. 줄 때 얼른 챙겨. 서울살이가 뭐 여기처럼 쉬운 줄 알아. 돈이라도 있어야 밥이라도 안 굶지. 대신 할미는 그게 너한테 줄 수 있는 전부야. 더는 해달라고 해도 할 수 없어. 할미 말 뜻 무슨 뜻인지 알지? 알아요. 사고 안 치고 한 푼 한 푼 아끼면서 열심히 살게요. 그래, 그거면 됐어. 할미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너도 내 밑에서 크느라 고생이 많았지? 할미도 다 안다. 할머니,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할머니도 힘드셨잖아요. 그래도 저 다른 데 안 보내고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지랄 연병 떠네. 어여 가. 버스 출발할라. 할머니는 아무래도 나오는 눈물을 참으시려고 저를 급하게 버스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 같았어요. 같이 산 시간이 적지 않으니 척하면 척이라고. 아무리 살갑지 않은 할머니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저는 훤히 꿰뚫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그 손녀라고 저도 표현에는 서툰 구석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서울에 가서 돈을 벌면 꼭 할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제 뜻대로는 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저를 서울로 보내고 반년도 되지 않아 저희 부모님 곁으로 떠나셨거든요. 저는 그제야 할머니가 저 몰래 홀로 투병 중이셨다는 걸 알았어요. 원래 폐가 좋지 않아 무리를 하시면 호흡이 많이 힘드셨고 기침도 잦으신 편이어서 약을 달고 사셨는데 고모 말로는 저를 서울로 보내고 며칠 뒤 폐암 선고를 받으셨대요. 이미 진행도 많이 된 상태라 당장 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할머니는 당신은 이미 살 만큼 살았다고 다른 가족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수술을 거부하셨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라고 했다는데 매정한 할머니는 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인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제가 전화를 할 때면 당신 바쁘니까 전화 자주 하지 말고 전화 안 되면 할미가 바쁜가 보다 하고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그제야 그게 당신이 아파서 제 전화를 받지 못할 때를 염두하신 거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끝까지 당신 아픈 걸 저는 물론이고 다른 가족들에게 숨기시려 했어요. 그래서 결국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그 먼 곳을 홀로 떠나셨고 제가 할머니의 소식을 들었을 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할머니가 저에겐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제가 그 주 주말엔 할머니를 보러 시골집에 내려갈 예정이었거든요. 그동안 번 돈으로
할머니 좋아하는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사드리고 싫다고 해도 예쁜 옷이랑 화장품을 꼭 사드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럴 수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젠 정말 나는 천하의 고아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부모님과 할머니를 보낸 저는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으로 일만 하면서 견디고 살았어요. 2년이 넘었을까요? 고모나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제 안에 스며든 외로움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그러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저보다 5살이 많은 남편을 같이 일하던 언니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언니는 제가 혼자 있어서 더 그런 거라며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언니 말처럼 배려심이 몸에 배어 있을 만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제가 더 빠지게 되었어요. 남편 역시 제가 고아나 다름없어 마음이 쓰였는지 늘 저를 챙겨줬고 제가 퇴근이 늦거나 아플 땐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는데 이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저에게 남편은 유일하게 가족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1년 넘게 연애를 하다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함께 살기로 했어요. 혼자 지내는 게 정말 싫었던 저를 생각한 남편의 마음이었죠. 정식으로 식을 올린 건 아니었지만 꼭 신혼 부부가 된 것 같아 꿈꾸는 것 같았는데 제가 너무 행복했을까요? 아직 정식으로 부부가 되지 않은 저희에게 아이가 먼저 찾아왔어요. 당시 이사업체에서 일을 하던 남편과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던 전 고심 끝에 대구에 있는 시댁으로 내려가기로 했는데요. 남편은 가업을 잇는 조건으로 결혼 승낙과 경제적인 도움을 집에서 받고 싶어 했고 저는 이왕이면 가족들이 많은 곳에서 복닥복닥하게 살고 싶어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지만 내심 저는 시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까? 무척이나 긴장하고 떨었네요. 그렇게 처음으로 저는 시댁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시부모님을 뵈었어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할 정도였는데 옆에서 남편이 괜찮다는 듯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님은 제가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신 점과 아이를 먼저 임신한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한번 일그러진 표정은 시간이 지나도 펴질 생각이 없는 듯 보였는데요. 시부모님은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정육식당을 하고 계셨어요. 다른 직원들은 없이 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이 운영을 하느라 항상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었어요. 그럼 직원을 좀 뽑을 만도 한데 워낙 깐깐하고 남에겐 유독 야박한 시어머님의 성격상 버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결혼 허락을 해주면 식당 일을 하겠다는 말은 시부모님에게 굉장히 큰 유혹이었어요. 두 분은 평소 아들들이 결혼해 사이좋게 식당을 물려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가업을 잇기 싫다고 서울까지 간 아들이 모처럼 마음을 바꾼 것이 딱 잘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시어머님은 이윽고 남편과 시아버님에게 자리를 피해달라고 하시며 저와 둘이 대화하길 원하셨는데요. 내가 돌려서 말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냥 본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아가씨 말은 가족이라고는 하나 없는 혈혈 단신이라는 건가요? 고모가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주 가깝지는 않아서 도움을 받거나 그러지는 못하고요. 그럼 그냥 고아나 다름없네. 세상에 내 아들이 하고 많은 여자 중에 고아를 데려올 줄이야. 임신까지 한 마당에 결혼 안 시킬 수도 없고. 내가 그냥 말 편하게 할게. 나 솔직히 너 마음에 안 든다. 괜히 착한 내 아들 코 깬 것 같고 아주 기분이 별로야. 그래도 손이 귀한 우리 집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내 결혼 허락은 하마. 결혼할 생각이라고 했으니 모아놓은 돈은 있어? 설마 시골 일 돈도 없이 나한테 빈대 붙을 생각은 아니지? 그럴 리가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돈은 좀 있어요. 그동안 모은 돈도 좀 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 앞으로 물려주신 돈도 조금 있고요. 그건 그나마 다행이네. 알겠다. 마음 같아서는 들어와 살라고 하고 싶지만 네 아주버님들 큰아들도 아직 장가를 못 가서 집에 있고 네가 돈이 좀 있다고 하니 그 돈으로 시골리고 신혼집 차리면 되겠다. 네, 그렇게 할게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머님께도 아버님께도 잘할게요. 그래, 네가 그 말을 잘 지키는지 내 두고 보마. 그리고 한 식구가 된 마당이니 앞으로 네 일 내일 가리지 말고 열심히 해라. 난 게으른 사람은 식구라도 봐주지 않으니까
알겠니? 네, 어머니. 그리고 아무래도 이 지역은 너보다 내가 더 잘 아니 돈은 나에게 맡기렴. 내가 네가 준 돈이랑 우리 돈이랑 합쳐서 식장이랑 신혼집 구해주마. 네? 제 돈을 달라시는 건가요? 원래 친정엄마가 해야 할 일이잖아. 근데 넌 그럴 엄마가 없고 그래서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지. 너 아이까지 가졌는데 그런 스트레스는 안 받게 해주려고 그래. 저는 솔직히 시어머님이 돈을 맡기라고 하니 그건 기분이 좀 그랬어요. 하지만 싫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걸 뻔히 다 아는데 시작부터 갈등을 빚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님을 믿고 가지고 있던 돈 5천만 원을 시어머님께 드렸는데요. 시어머님은 결혼 준비와 신혼집 준비는 신경 쓸 것도 없고 차근차근 일이나 배우면서 몸조리에만 신경을 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쓰던 방에서 당분간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요. 돈을 전부 맡겨서인지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불안해서 남편에게 슬쩍 말을 했고 남편은 자기 엄마가 돈 가지고는 경우 없는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니 괜찮을 거라며 자기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혹여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믿고 저는 결혼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솔직히 불편할 줄 알았던 시댁생활도 저는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그리웠던 만큼 식구들 많은 집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같이 모여 밥을 먹는 것도 함께 모여 TV를 보는 것도 저는 마냥 좋기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제가 순진해서 시어머님이 저희 할머니처럼 말은 정없이 해도 마음은 그러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애석하게도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게다가 아직 아이 성별도 모르는데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저에게 압박하셨고 산부인과 진료로 아이의 성별이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괜히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불안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뭘 그런 고민을 하냐며 저희 아이의 성별을 시부모님에게 직접 알렸고 두 분 다 얼굴색이 좋지 않더군요. 며칠 후 결혼식장을 잡았다며 시어머님이 알려주신 곳을 남편과 갔을 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호화로운 예식장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무슨 마을회관처럼 생긴 곳을 안내받았는데 도무지 그건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돈을 들이지 않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맡기라고 하더군요. 엄마가 알려주신 곳 가봤는데 거기서는 식 못 올릴 것 같아요. 왜? 거기가 얼마나 싸고 좋은데? 내가 겨우 부탁해서 날짜 하루 뺀 거야. 거기서 칠순, 팔순, 고이연까지 다 한다. 엄마, 우리는 결혼식장이잖아요. 그리고 혜정이한테 결혼식장 잡아준다고 돈도 받으셨으면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얼마나 큰 돈 줬다고? 내가 거기 공짜로 빌렸어. 거기도 빌리는데 돈 들어갔어. 고아라 올 식구도 없으면서 그냥 대충 하지. 뭘 따져? 마음 같아서는 그냥 우리 식당에서 하라고 했으면 좋겠구만. 엄마, 시끄러워. 너 지금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 줄 알아?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속도 위반해서 겨우 허락했더니 뱃속에 든 게 아들도 아니라며. 나 참, 뭐 이쁜 구석에 있어야 마음이 가지. 아들 아니면 제 자식 아니에요. 엄마 계속 그러시면 저랑 혜정이 그냥 다시 서울 갈게요. 뭐야? 너 진짜 끝까지 엄마 속 뒤집을 거야? 이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하는 건데. 그래서 뭐 결혼식장 다시 잡으라고? 네, 제대로 된 식장 잡아주세요. 아니면 그냥 돈 주시면 제가 할게요. 저런 등신 같은 놈? 알았다. 결혼식장 다시 잡으면 되잖아. 결혼식장은 손님 없으면 무조건 손인데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자우지가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님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그 마을회관 같은 곳을 취소하고 나름 구색을 갖춘 결혼식장을 다시 구해주셨어요. 다만 성수기에는 자리가 없어 결혼식 날짜가 많이 뒤로 밀렸는데요. 배가 점점 불러오니 웨딩드레스를 입어도 어째 태가 나지 않더군요. 그러자 저거 봐라. 그냥 대충 한복이나 입고 간단하게 치르면 될거. 이쁘지도 않은 몸뚱이에 드레스가 웬 말이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제때 식장 잡아줬으면 배 나오기 전에 식 올렸을 텐데 예약이 다 차서 기다리느라 그런걸. 어째 넌 장가가더니 이제 네 엄마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아우 내 팔자야. 지금 생각해도 참 더럽고 치사하네요. 따지고 보면 제 돈으로 올리는 결혼식이었는데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그런지 저는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였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은 배가 많이 나와서 힘들다는 이유로 경주에 가라고 하셨는데 해외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주도는 가고 싶었던 저는 결국엔 시어머니에게 반기를 들었고 남편은 결혼 초부터 저와 자기 엄마가 부딪힐까봐 이번에도 자기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때문에 시어머님은 뭐 하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자기가 더 힘들다며 앓는 소리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드린 돈은 이미 써버린 후였다는 걸요. 그러니 결혼식장이며 신혼여행 그리고 신혼집까지 자기 돈을 쓰고 계셨기 때문에 그 돈이 그렇게도 아까우셨겠죠. 제가 돈을 드리고 한 달 후 시아버님은 바라고 또 바라던 고급 승용차를 뽑으셨는데 그때는 별다른 의심을 못하다가 시아버님이 자꾸 저만 보면 고맙다고 하셔서 저게 설마 내가 드린 돈으로 산 거야? 라고 의심했는데 시간이 흘러 저는 의심이 아닌 사실임을 알게 됐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며느리 될 사람을 꼬셔서 돈을 달라고 하고 그걸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냐고요.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시어머님은 짠순이 중에 짠순이셨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 시아버님은 주변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허풍과 허례의식을 좋아하는 분이셨는데 시아버님이 하도 세단 노래를 하시니 저에게 받은 돈을 마치 꽁돈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놓고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거기에 신혼집까지 싸게 후려칠 꽁꽁이셨죠. 그런데 당신 생각과는 달리 결혼식장도 신혼여행도 자기 계산이랑 맞지 않게 계속 돈을 쓰시게 되니 그 불만은 고스란히 저에게로 향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신혼집 계약도 저와 남편과는 상의도 없이 자기가 먼저 홀랑 계약을 하고 오셨는데요. 말이 풀옵션이지 작은 원룸이었어요. 들어가 보니 중고 가전제품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풀옵션이라고 우기는 거였죠. 그러면서 따로 혼수를 장만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기 혼자 신나셨는데 이미 계약금이 들어간 마당이라 물을 수도 없었죠. 저에게 돈 맡기라고 할 때는 자기 돈도 보태서 좋은 집으로 마련해 줄 것처럼 말하셨으니 제 기분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분은 제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님은 마치 대단한 인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앞으로 내야 하는 월세는 당신이 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걸핏하면 월세로 협박을 당해야 했거든요. 너 계속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번 달부터 월세는 없다. 똑바로 해. 라는 식의 말을 하루에도 여러 번 들어야 했어요. 거기에 저희 두 번째 상처인 첫째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서 시어머님의 구박은 극에 달했는데 가뜩이나 속상이 미쳐버릴 것 같은 저에게 자기 집안에 어떻게 이런 애가 나올 수 있냐며 제 유전자 탓을 하셨어요. 그때는 시어머니고 나발이고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더군요. 아, 내가 진짜 못 살아. 너 그러지 말고 빨리 애부터 가져라. 제대로 된 애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자폐? 어떻게 저런 게 우리 집에서 나올 수가 있어? 이건 뭐 사돈 있어야 따지기라도 하지. 그나마 다행은 저런 게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는 거다. 내가 조상님 볼 면목이 없을 뻔했잖아. 어머니, 어떻게 애한테 저런 게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희 하늘이 비록 자폐 판정 받았지만 소중한 저와 그의 아이예요. 누가 뭐래? 내가 장애 있다고 딴 데 보내자고 한 거 아니잖아.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그 집 대를 이을 아들 낳는 건 당연한 건데 넌 뭐 그것도 안 하려고 했냐? 하늘이 저거 5살이면 둘째 생각할 때도 됐잖아.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솔직히 잊지도 않았지만 인간으로서 정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제가 낳은 아이가 딸이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동네 창피하다며 품에 한 번을 안아보지도 않으셨던 양반이 저나 제 딸 속상한 말은 콕콕 잘도 골라 하셨으니 그럴만도 했죠. 그리고 저희 아이가 자폐 판정을 받던 날부터 시어머님은 계속 둘째 타령과 아들 손자 타령을 동시에 하셨는데 솔직히 그럴 여력도 없었어요. 가게 일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 제 딸은 다른 아이보다 손이 더 많이 가는 아이였으니 둘째는 엄두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주버님이 장가를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시어머니에게 그런 잔소리는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그리고 저의 이런 바람이 하늘에 닿았는지 어느 날 연애하는 것도 몰랐던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집에 데려온다고 식구들에게 말했고 저는 저대로 시어머님은 시어머님대로 부푼 꿈을 안고 예비 식구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참, 제 입장에서는 그리 반갑지 않게 예비 형님은 나이가 많고 철없는 것만 빼면 거의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요.
그러니 시부모님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죠. 어머님이 교장 선생님이시라고? 거기에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시라며? 부자까지는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아빠가 워낙 재산이 많으셔서요.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여유가 많은 편이에요. 어머나, 어머님이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힘드셨겠네. 그나저나 우리 아들 어디가 좋아서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오빠가 나이가 저보다 많잖아요. 사실 저도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닌데 원래 제 이상형이 저보다 나이도 좀 있고 어른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아빠가 빨리 돌아가셔서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오빠가 딱이었어요. 세상에나 이래서 다 짝이 있는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들 나이 많아서 장가도 못 간다고 그렇게 속을 끓였는데 고마워. 진짜 고마워.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얼른 날 잡자고. 그렇게 시어머님은, 아니 시아버님까지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결혼하는 것처럼 예비 형님을 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행여 예비 형님이나 예비 사돈이 마음이 바뀔까봐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아주버님의 결혼식을 추진하셨는데요. 시부모님은 결혼 전이나 후나 그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형님과 안사돈에게 나이 많은 자기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고 고개를 조아리셨어요. 저에겐 임신해서 자기 아들 코 깬 것 같다고 면전에서 싫다고 하시더니 사람 서운하게 만드는 방법도 가지가지였어요. 아무튼 형님의 등장으로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며느리를 본 시어머님은 대놓고 저와 형님을 비교하며 더 치사하게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미 예견된 일이긴 했었죠. 저기 어머니, 의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째야, 의논? 무슨 의논? 그게 결혼식은 대구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신혼여행은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 네가 원하면 어디든 가라. 내가 어디든 보내주마. 정말요? 그럼 저 프랑스 파리로 가고 싶은데. 제가 원래 신혼여행 로망이 있었거든요. 한 일주일쯤 다녀왔으면 하는데. 프랑스 파리? 일주일씩이나? 거긴 너무 멀어서 또 언제 갈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형님은 거의 울상을 하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이미 결혼식도 대구에서 가장 비싼 곳으로 예약을 잡아놓았는데 신혼여행까지 척척 원하는 곳으로 가는 형님을 보며 솔직히 저도 사람이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죠. 형님도 그래요. 대놓고 시어머님이 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데 자기도 뻔히 이 상황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한테 피해가 가지 않으니 모른 척하는 눈치였어요. 굳이 그걸 따지자면 그걸 나쁘다고 할 순 없는데 언제부터인가 형님은 한술 더 떠서 자기를 예뻐하는 시어머님을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고 쥐락펴락하며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냈고 저는 그런 형님의 모습에 때론 시어머님보다 형님이 더 얄밉기도 했었네요. 저한테도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죠. 형님은 든든한 친정의 지원을 받아 결혼이면 결혼, 신혼집이면 신혼집을 척척 해결하니 솔직히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죠. 시어머님은 점점 형님을 왕비처럼 떠받드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문제는 애꿎은 저까지 그런 형님을 떠받드는데 동참해야 했다는 거였어요. 형님 내외는 친정에서 시댁 근처 아파트를 장만해 주셔서 거기서 생활하고 계셨는데 형님이 신혼여행에서 다녀온 뒤에 바로 임신을 하자 시어머님은 장남에게 장손을 봐야 한다며 몇 끼를 형님 집에 가서 차려주셨어요. 제가 그 반찬을 만들어야 했죠. 몇 끼마다 새로운 반찬으로 기본이 7첩, 평균이 10첩이었는데 그러다 좀 과한 날은 15첩이 넘는 새 반상을 만들어야 했어요. 형님이 입덧이 심해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음식이 반이 넘는데 어머님은 가짓수를 많이 만들어야 조금이라도 형님이 더 먹지 않겠냐며 저를 아주 수락관 궁녀 취급을 하셨어요.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낭비 같아요. 그냥 형님한테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봐서 그것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너 하기 싫어 그러냐? 그네가 귀한 우리 장손을 잉태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아직 손년지 손잔지도 모르잖아요. 너 부정타게 그 입 함부로 놀릴 거야. 무조건 장손이야. 내가 황금이건 꿈을 꿨다고 했잖아. 잔말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나 해. 너는 어째 점점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 하냐. 그러니까 저런 팔푼이 같은 애를 낳았지. 어머니, 시끄러워. 입 그만 놀리고 음식이나 만들어. 너 그거 다 하면 식당 밑반찬도 만들어야 하는데 어느 세월에 다 하려고 그래? 이쯤 되면 왜 그 짓을 참고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게요, 저도 저 나름의 속사정이 있었어요. 우선 남편이나 저나 시부모님 가게에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처지고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의 계속되는 건의와 협의 끝에 월세 계약이 끝나는 후년에는 저희도 아이가 있는 만큼 돌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초등학교 근처 아파트를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 저도 싫다는 표현은 해도 그 일을 안 할 수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똑같이 형님 집에 보낼 음식을 식당 주방에서 만들고 있는데 비위가 너무 상하고 컨디션도 너무 나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희미한 두 줄이 보였어요. 기쁘기도 하고 첫째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가 걱정이었죠.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 알 거예요. 아이가 크면 클수록 부모는 배우고 익숙해져야 하는 게 많아지는데 거기에 갓난아이까지 케어할 자신이 솔직히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를 찾아온 소중한 생명이기에 저는 제 몸이 부셔져도 이 아이를 품겠다고 다짐했고 남편은 그런 저와는 달리 저의 임신 사실에 뛸 듯이 기뻐했어요. 워낙 아이들을 좋아했고 단란한 가정을 만드는 게 그 사람이 꿈이라 둘째가 태어나면 더 많이 즐겁고 행복할 거라고 저에게 고맙다고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또 바보처럼 좋았어요. 저런 사람이 내 남편이라 너무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집은 형님에 이어 저까지 임산부가 2명인 집이 되었어요. 하지만 어째 저의 수락관 궁녀 신세는 변하지 않았고 시어머님은 형님은 몸도 약하고 초산이라 걱정이 많다며 안달복달 하셨지만 저는 2번째 임신이니 거의 나몰라라 하시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좀 서운하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문제는 저도 임신 중이라 힘든데 저한테는 여지없이 하던 일은 물론이고 시댁일이며 식당일이며 온갖 일을 다 시키려 하셨다는 거였죠. 저는 그때 임신 초기라 너무 힘든 상태였거든요. 남편이 눈치껏 저를 쉬게 하려 해도 집에라도 보내면 그날은 아주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야, 너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진짜 너무 힘들어서요. 아니,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만 애 가졌냐? 나는 막달까지 식당 일 혼자 다 했어. 엄살 피우지 마. 이게 완전 애 가졌다고 꾀만 늘어서는? 꾀가 아니라 저 진짜 힘들어요. 어젯밤에는 피가 비쳐서 응급실도 다녀왔다고요. 임신 초기라 조심하지 않으면 유산될 수 있다고 병원에서도 쉬라고 하는데. 쉬란다고 다 쉬냐? 그럼 뭐 먹고 살아? 아, 요즘 젊은 애들은 근성이 없어. 됐다. 그래, 너네가 인심 썼으니까 오늘은 푹 쉬고 대신 내일이랑 모레는 너랑 네 남편이 가게 좀 도맡아서 해라. 내일이랑 모레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네 형님이 제주도 은갈치구이가 먹고 싶대. 그게 먹고 싶은데 멀어서 엄두가 안 나니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모양이더라. 내가 아주 그 소리를 듣고 속상해서 당장 제주도 비행기표 끊었다. 그러니까 형님이 은갈치구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저희만 빼고 온 가족이 제주도 가시는 거세요? 그래, 왜? 무슨 문제 있냐? 너는 신혼여행 때 다녀왔잖아. 그리고 안 사돈이 알아봐라. 난 얼마나 질타하겠냐. 곱게 키운 딸 먹고 싶은 것도 못 사주면 그게 시엠이니?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같은 며느리고 똑같은 임산부인데 누군 저리 대접받고 누군 이런 취급을 받고 있으니 더는 시어머니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대충 대화를 끝내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서러워서 애먼 남편에게 분풀이하며 짜증을 냈는데요. 그러자 제 딸이 엄마 속상해? 엄마 울어? 엄마 속상해서 울어? 라고 짓단에는 저를 위로하는데 그냥 그 상황이 다 싫었어요. 고아인 처지도 싫고 형님과 차별받으며 천시당하는 제 꼴도 싫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우니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제가 원하면 정리하고 힘들어도 우리 네 식구만 따로 나가 살자고 했는데 사람 욕심이 뭔지 제 돈 다 뺏기고 겨우 받기로 한 아파트가 아까워 저는 그러자고 말하지 못했네요. 그런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드디어 시어머님이 바라던 그때가 되었어요. 바로 형님 뱃속의 아이의 성별을 알 수 있는 날이었는데 그렇게 시부모님이 오매불만 기다리던 장손주였어요. 누가 보면 로또라도 맞은 듯 시부모님은 난리가 났는데 당신이 꾼 태몽이 아들이 맞지 않았냐며 아주 좋아 펄쩍펄쩍 뛰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 제 뱃속의 아이 성별도 알게 됐는데
저희 애도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장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차별을 받아야 했는데요. 오히려 형님이 집에 들어와 운이 풀리기 시작했다며 저희 아이도 형님 덕이라고 하셨어요. 어이없는 논리였죠. 저는 그쯤 되니 이젠 화도 안 나고 반포기 상태처럼 되었어요. 그냥 싫은 사람 상대하지 말자 라는 생각이 자리하면서 제 아이들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시어머님이 자기를 위하고 저를 무시하니 이제는 형님까지 저를 도우미처럼 부려먹으려 했고 자기가 막달이 다가와 힘들다며 저를 불러 일을 시키는데 차마 거기까진 제 자존심이 용납이 되지 않아 형님에게 참고 있던 불만을 쏟아냈어요. 형님, 저도 임신한 몸이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함부로 한다고 형님까지 그러시면 되겠어요? 게다가 저는 하늘이 됐고 제가 형님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덜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부턴 형님 도와달라는 연락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동서, 지금 나한테 정색하는 거야? 나는 초산이고 보다시피 막달이잖아. 그래도 동서는 예정일까지 좀 남았고 보아하니 움직이는 것도 괜찮아 보여서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데 너무하네. 제가 너무하다고요? 형님은 한 번도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저는 뭐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이 형님만 챙긴다고 형님까지 저를 만만하게 보셨나 본데 이건 아니거든요. 어머, 웃겨? 동서, 지금 질투하는 거야? 어머님이 나를 예뻐하는 건 어머님 마음이잖아. 예쁨 받는 것도 내가 동서한테 미안해야 해? 동서 은근 은큼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미웠어? 근데 동서, 그거 알아? 동서가 그러니까 어머님이 동서를 싫어하는 거야. 이쁨을 받고 싶으면 이쁜 짓을 해야지. 저는 형님의 말에 어이도 없고 분통도 터졌어요. 제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닦아놓고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을 저더러 어쩌라고요. 게다가 형님은 잘난 자기 집을 믿고 기세가 등등하는 거였기에 언제고 그 대가를 꼭 치렀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형님과 그렇게 한바탕 한 저녁,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 득달같이 저희 집에 쳐들어오셨는데요. 어쩌면 예상을 한 번도 빗나가지 않는지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 미쳤냐? 아니면 돌았어? 이게 진짜 싫어도 며느리라고 봐주니까 꼴에 임신했다고 아주 유세네? 너 그네한테 가서 뭐라고 짓거린 거야? 뭐라고 했길래 그네가 울고불고 지 친정에 간다는 소리를 해? 저 별말 안 했어요. 형님 일 저한테 시키지 말라고 한 것밖에는 없다고요. 그때였어요. 귓가에 번쩍하고 충격이 느껴졌는데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내리치셔서 느껴지는 충격이었죠. 그리고 여지없이 해주기로 한 아파트로 협박을 하셨어요. 너 계속 이러면 내가 그 아파트 사줄 거 같냐? 그리고 너 요즘 예전처럼 식탁 일도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월급 50% 삭감이다. 당장 네 형님한테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그러지 않으면 아파트 이사 갈 거면 접어라. 알겠어요. 그럼 대신 그때 저한테 가져가신 5천만 원 돌려주세요. 그 돈으로 아버님 차 사드린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어머, 얘가 진짜 사람 뒤로 넘어가게 하네. 그래서 내가 너 결혼식장 안 잡아줬냐? 신혼여행 이 집 내가 다 해줬잖아. 이게 5천만 원이 안 될 것 같아. 그동안 내가 내준 월세만으로도 충분히 넘었어. 제가 월세 얻어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너 정말 한 대 더 얻어맞고 싶어 환장한 거야? 아니면 한 대 맞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난 너한테 받은 돈 다 해줬어. 이게 어디다 대고 돈으로 사람을 협박해? 내 아들 봐서 아파트 해주려고 했는데 너 하는 짓 보니까 아주 그 마음도 싹 사라진다. 내 아들이 무슨 죄니? 그때 그냥 속도 위반이고 뭐고 내 쳤어야 했는데. 할머니 나빠.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을 벌 받아야 해. 할머니는 벌 받아야 해. 뭐야? 너 지금 할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할머니 무서워. 아이한테는 화내는 어른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해. 할머니 벌 받아야 해. 아이씨, 야, 너 저거 빨랑 방으로 치워? 진짜 내가 여기 머누면 머리가 아파. 좌우지간 너 큰애한테 빌어라. 알겠어? 시어머니는 저희 딸애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급히 집을 나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형님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었죠. 제가 사과할 짓을 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저는 더는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고 그냥 아파트고 뭐고 다른 데 가서 우리 네 식구만 살면 안 되냐고 말했고 남편은 알겠다고 일단은 둘째를 낳으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저를 달랬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건 이후 시어머니와 더는 부딪히고 싶지 않아 식당도 나가지 않았는데 남편은 그것도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저에게 집에서 딸애를 보며 쉬라고 했어요.
솔직히 딸애와 있으면 쉬는 게 쉬는 건 아니었는데 식당에 나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딸애도 훨씬 안정되어 보였고요. 평소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할 때면 딸애를 식당과 가까운 시댁에 있게 하거나 식당 주방에 있게 했는데 저라고 그게 좋을 리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심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저만이라도 시댁과 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데 생각이 현실이 되었어요. 처음 대구에 왔을 때는 대가족을 이루고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제가 순진한 바보였죠. 그리고 하루하루 분가할 생각에 설레고 있을 즈음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건 형님의 어머님이 폐암에 걸렸다는 소식에서 시작되었죠. 형님도 형님이지만 할머니를 같은 병으로 보낸 저라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꽤 심각하게 말했어요. 듣자 하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 이식을 받아야 사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기증자 찾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자기 돌아가신 할머니도 같은 케이스였지? 맞아. 형님이 많이 힘들겠다. 잘은 모르지만 그런가 봐. 형한테 들으니까 맨날 울고 계신데 출산일도 멀지 않았는데 형이 걱정이 많더라고. 어머님도 애가 타겠네. 그래도 난 식당에는 나가지 않을 거야. 형님도 안 보고 싶어. 왜 얘기가 거기로 튀어? 난 자기한테 그러라고 할 생각 없어. 그냥 그런 일이 있다고. 혹시 내가 괜히 말했어? 아니야. 내가 그냥 좀 예민해서 그래. 요즘 따라 배도 자꾸 뭉치고. 아휴, 힘들어서 그러지. 집에 있어도 자기는 쉬는 게 아니잖아. 내가 배 좀 마사지 해줄까? 내가 요놈한테 엄마 힘들게 하지 말라고 잔소리 좀 해야겠다. 남편은 어쩌면 괜한 소리를 했다는 듯 저에게 미안한 눈치였어요.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형님에게 일이 생긴 이후부터 어째 시댁 전체 분위기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집에 오라며 성화를 부리셨고 저는 싫다고 거절했는데요. 무슨 꿍꿍이인지 자기가 먼저 그동안 미안했다며 저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임신한 며느리들한테 오랜만에 보양식 좀 해서 먹이고 싶다며 저에게 꼭 당신 집에 오라고 하셨는데요. 어차피 저는 예전에 제가 아니었기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시댁을 찾았어요. 그러자 얼굴 가득 그늘진 형님이 영혼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런 형님의 눈치를 보고 앉았는데요. 이윽고 형님이 먼저 시어머니에게 오래 고민했다며 시어머님이 듣기에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저랑 오빠가 친정으로 들어가서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요. 아니, 너는 몸풀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가 거기 가서 뭐하게? 애는 친정 가서 낳으려고요. 이미 병원도 다 알아놨어요. 일단 산후조리는 근처에서 하고 조리 끝나면 엄마 집에서 머물면서 사람 부리든지 하려고요. 아니, 사돈은 그렇게 아프시면 병원을 가야지. 모시긴 뭘 모셔? 네가 의사야? 어차피 이식 수술 아니면 병원에 있는 것도 의미 없대요. 그래서 약 처방 받아서 집에 계시게 하려고요. 저희 엄마도 그러길 바라시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오빠 더는 어머니 식당 일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친정 근처에 일자리 알아보라고 하려고요. 뭐? 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 장손을 거기서 낳고 거기서 키운다고? 그럼 나는 안사돈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너는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결정을 하니? 네? 살면 얼마나 사냐고요? 어머니, 지금 어떻게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죽기라도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은 그렇잖아. 현실적으로 살 가망 없잖아. 근데 장남이고 장손이고 다 뺏어가는 게 말이 돼? 내 아들이 이 식당 관두고 왜 취직을 해? 왜 남의 밑에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일을 하냐고. 그러지 말고 네가 정 그러면 사돈을 여기로 모시자. 니네 집에서 모셔도 되고 아니면 돈 많으시니까 집을 하나 얻으셔도 되잖아. 어머니,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보다 부산이 훨씬 치료받기는 좋죠. 기증자 낳으면 수술받기도 편하고. 어머니 서운하신 거 알아요. 저 많이 예뻐해 주셨고 곁에 두고 싶어 하셨는데 죄송해요. 근데 아픈 엄마를 계속 혼자 계시게 할 수는 없어요. 어머님이 저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어머님께는 동서도 있고 태어날 손자도 있으시잖아요. 저 벌써 집 내놨어요. 이따 오후에 집 보러 온다고 연락도 받은 상태고요. 운 좋으면 금방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 낳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해치우려고 하니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형님, 그래도 예정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집까지 그렇게 빨리 처분할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사하려면 시간도 걸릴 텐데. 왜? 나는 마음 먹은 김에 빨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설마 동서,
내가 집 한다고 하니까 언감생심 아까워? 제가요? 왜요? 저는 그냥 형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할머니 폐암으로 일어서 그 마음을 모르지 않으니까. 동서, 말이 좀 그렇다? 읽힌 머리러. 앞으로 내 앞에서 재수없는 소리 좀 하지 말아줄래? 우리 엄마 기증자 찾아서 수술할 거야. 그러니까 괜히 같은 처지로 묵지 마. 어머니, 저 할 말 다 했어요. 어차피 음식은 먹히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갈게요. 예, 큰애야. 잠깐만. 예. 작은애 너는 진짜 얘가 왜 그러냐? 낄 때 못 낄 때 구별을 못해. 어머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형님 생각해서 한 말이었어요. 으휴, 이러다 내 손자 내 손으로 안아보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런 병자랑 같이 두면 우리 장손 아프기라도 하면 어째? 아우 정말 왜 이렇게 쉬운 게 없는 거야? 아우 내 팔자야. 아마도 시아버님은 아주버님 내외와 장손을 평생 끼고 살 생각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셨을 거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형님이 친정으로 가겠다는 말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보양식이고 뭐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셨는데요. 제 팔자도 참 기구한 게 시어머님이 알아누우니 시아버님은 저를 붙잡고 시어머님을 보살펴달라고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저랑 있으면 상태만 더 나빠지실 거라고 차라리 저보다는 남편이 있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는데 시어머님은 다 필요 없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이 지나고 형님네 아파트가 팔렸다는 소식과 함께 형님은 이사를 준비하셨는데요. 아이 출산일이 코앞이라 정리는 아주버님께 맡기고 우선은 형님만 친정에 먼저 가 있기로 했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정확히 형님이 친정으로 가고 일주일 후 뜻밖의 비보가 들려왔는데요. 형님의 어머니가 끝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이렇게나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기에 식구들이 모두 정신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당장 집 한 것부터 물으라고 성화를 부리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임산부는 장례식장 가는 거 아니라며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요. 아주버님이 시어머님도 이참에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며 다른 식구들만 모시고 장례식장에 갔어요. 시어머님을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3일장을 마치고 형님을 비롯한 식구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콧노래까지 부르며 형님 먹인다고 음식 장만에 열을 올리셨는데요. 순간 사이코 같아서 소름이 끼치더군요. 형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기에 어머님의 태도가 섬뜩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형님 앞에는 떡하고 잔치라도 한 듯 한 상이 차려졌고 형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시어머님을 쳐다봤어요. 예, 이럴 때일수록 먹고 힘을 내야 하는 거야. 뱃속이 허하면 계속 안 좋은 생각만 난다니까. 입맛 없어도 내 성의를 봐서 조금이라도 먹어라. 어머니, 죄송한데 저 이거 못 먹겠어요. 저 그냥 집에 가서 혼자 있고 싶어요. 얘는 네가 그러면 내 속이 터지지. 그렇게 입맛이 없으면 내가 가서 누룽지라도 끓여올게. 너 입덧 심할 때도 누룽지는 먹었었잖아. 시어머님은 그렇게 다시 주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누룽지를 끓이시는 것 같았는데 그때였어요. 장례식을 간마치고 온 후라서 더욱 무거운 침문만 흘렀는데 거실 한 구석에서 제 딸 하늘이가 혼자 뭐라 하는데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하늘아, 하늘이 지금 뭐해? 누구 따라하는 거야? 할머니 따라하는 거야. 이봐요 사돈,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죽을 뻔 걸렸으면 자식한테 짐될 생각하지 말고 병원 가서 혼자 죽어요. 나는 내 아들이랑 손자 못 져요. 왜? 내 새끼를 당신이 끼고 살아? 딸 시집 보냈으면 그걸로 끝이야. 혼자 연명하고 살든지 아니면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혼자 가세요. 하늘아, 이게 할머니를 따라한 거라고? 010땡땡땡땡땡땡땡땡 번호로 할머니가 전화해서 그렇게 말했어. 하늘이가 들었어. 근데 엄마, 죽어요는 나쁜 말이지? 벌 받아야 하는 거지? 순간 식구들은 입이 있어도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상 가득 차려진 밥상이 이윽고 형님 손에서 뒤집어졌고 주방에서 제 딸의 소리를 들었는지 시어머님은 벌벌 떨며 주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셨는데 형님은 주방으로 들어가 식구들이 말리는데도 시어머님의 멱살을 잡으셨어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당신이었네. 우리 엄마 힘든데 당신이 이런 악담을 하니까 우리 엄마가 충격을 받아서 숨도 못 쉬고 그렇게 갔어. 아니, 얘가 왜 생사람을 잡아? 이건 놔. 그래, 내가 내 분에 못 이겨서 사돈한테 전화로 할 말 좀 했다. 그래도 암 환자가 무슨 그런 말을 들었다고 죽어?
그냥 명이 다 돼서 간 거지. 그 입 안 닥쳐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머, 얘 좀 봐. 난 이 CM이다. 이게 지금 누구 앞이라고 눈이 돌아서 할 말 못할 말 구별도 못해. 정신 차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다 믿는 거야? 상식적으로 그런 대화를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해? 난 다 기억하는데. 또 해볼까요? 이봐요, 차돈.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야, 너 저거 빨리 안 치워? 어디서 모자란 게 기억 안 해도 될 것만 줄줄이 외우고 있어. 너, 네 집에 가. 그리고 다신 여기 오지 마. 엄마, 왜 내 딸한테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픈 사람한테 해요? 그래놓고 형수한테 이거 먹으라고 이 많은 음식을 차렸어요? 엄마, 제정신이에요? 쟤 좀 봐. 왜 니들 식구들은 죄다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 막말로 내가 뭐 틀린 소리 했어? 내 자식 내가 끼고 산다는데 왜 자기 아프다는 핑계로 내 새끼들을 끼고 사냐고.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 그럼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식한테 돈이나 물려주면 될 것을 시집간 딸한테 왜 질척거리는데? 결국 형님은 시어머니 말에 악다구니를 치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곧 양수가 터져 나왔는데 저는 너무 놀라 119에 신고를 했죠. 아주버님도 깜짝 놀라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는데 그날따라 무슨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응급수술을 할 병원을 찾는 게 쉽지 않았고 겨우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옮겨진 형님은 끝내 뱃속의 태아를 잃고 말았어요. 아이가 파랗게 질려 숨을 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도 출산을 앞둔 임산부다 보니 그 말에 마음이 참 아팠는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시어머니는 거짓말이라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마셨는데요. 그렇게 하루에 구급차만 2번 출동한 시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후유증은 꽤 심각했어요. 겨우 몸을 추스린 형님은 더는 아주버님과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셨고 아주버님은 집과 연을 끊을 테니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매달리셨는데 형님이 그럴 수 없다며 단호하게 헤어지자고 하신 모양이었죠. 결국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을 받은 아주버님은 거의 폐인이 되어버리셨어요. 나중엔 이게 다 제 딸 때문이라며 아주버님도 시어머니도 제 딸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셨는데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잘못을 누가 했는데 하늘이한테 그러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형님 어머니 돌아가신 거 어머니 때문 맞아요. 사람은 다 죽는다면서요. 근데 어머님 죽을 병 걸렸을 때 그런 말 들으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어머님이 항상 모자르다고 하는 저희 애도 알잖아요. 어머님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 여기서 모자른 사람은 제가 볼 땐 어머님이세요. 저도 더는 어머님 며느리 안 할래요. 어차피 하늘이도 없었으면 하셨죠? 제 새끼 제가 다 데리고 갈 테니 이제라도 속 편하게 사세요. 야, 가긴 어딜 가? 네 뱃속에 있는 애가 누구 자손인데. 이젠 걔가 우리 장손이잖아. 너 가려거든 그 애는 나 주고 가라. 정말 미쳤네. 내가 돌았어요? 총 맞았어요? 내 새끼를 왜 당신 같은 사이코한테 줘요? 똑똑히 들어요. 당신 지금 벌 받는 거야. 내가 낳은 내 새끼들은 절대 당신 안 보여줄 거니까 꿈도 꾸지 마요. 아파트? 저도 안 가죠. 그거 주면서 또 사람을 얼마나 옥죄려고. 됐어요. 저는 그날 바로 짐을 싸서 서울행 기차를 탔어요. 남편도 함께였죠. 남편도 이젠 더는 소름이 끼쳐서 자기 집 식구들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받을 건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보증금은 물론이고 식당 금고에 있는 것들을 챙겨왔는데 시아버님께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라며 사는 동안 보지 말자고 했다더군요. 그동안 참고 지내온 시간도 있고 병적인 시어머님의 모습까지 본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시댁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좋았을 거라며 후회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죠. 저희는 그날 서울로 올라와 단칸방이었지만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새로운 직장에서도 적응을 빨리 했고 저는 예쁜 밤톨 같은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죠. 임신기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인지 아들을 처음 봤을 때 너무 미안하고 고맙기만 해서 눈물이 났는데요. 아무래도 형님의 아이 생각이 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턴 목숨 같은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강해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무엇보다 시어머니 같은 엄마는 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네 식구의 서울살이는 경제적으로는 풍족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만 한데 제가 살아보니 행복이란 게 정말 별거 없더라고요. 이렇게 식구들이랑 부대끼며 하루하루 별탈 없이 지내는 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바라던 행복이었다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산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는 걸요.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그 자리에 더 좋은 것들이 채워지는데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보이는 것도 있어요. 제 손가락 중 가장 아픈 손가락인 제 딸은 엄마인 제 생각보다 자기 세상에서 충분히 행복한데 괜히 제가 걱정이 많아서 딸을 더 불쌍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저 제가 저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생각보다 씩씩하고 똑똑하게 잘 크고 있어요. 얼마 전엔 저희 아이와 같은 장애를 가졌지만 성공한 사람들도 TV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제 딸에게도 그런 밝은 미래가 다가올 수만 있다면 더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최근에 있던 일이었는데요. 아주버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바뀐 남편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어찌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그런데 아주버님의 말에 의하면 시댁은 결국 풍비박산이 났더군요. 가게도 남의 손에 넘어갔고 정신적인 충격 때문인지 시어머님이 헛소리만 하시고 실성한 사람처럼 하고 다니셔서 어쩔 수 없이 정신병원에 어머님을 모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놀라긴 했어요. 거기에 시아버님도 충격 때문인지 밥도 드시지 않고 말씀도 없으셔서 현재 병원에 계신다고 하는데 힘들어서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하던데 저는 그리 착한 사람은 아니라 남편이 행여 아주버님의 부탁을 들어줄까 불안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걱정과 달리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더는 그 지옥에 저를 데려가지 않을 거라면서 지금 자기가 지켜야 하는 가족은 시부모님이 아닌 저와 저희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눈물이 났어요. 이런 남편이 제 가족이라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저 역시도 상황이 좋지 않은 시댁을 외면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래도 하도 당해서 그런지 불편한 마음일지라도 저는 예전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분들에게 제가 받은 게 미움과 원망 그리고 서러움을 빼면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받은 게 없는데 제가 들을 건 더더욱 없는 거죠. 이젠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두 아이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차거든요. 그리하여 지금은 그냥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부디 시어머님이 늦게라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꼭 아셨으면 좋겠다고 빌고 있어요. 어른이라면 응당 자신의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시어머님이 꼭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그걸 다 까먹는다면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